제가 서양윤리 좀 마저 해볼게요. 서양윤리에서 의무론적 접근 보시면은 그쵸 여기서 이제 그 자연법하고 칸트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보통 칸트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칸트에서 자연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법에서 칸트로 가야 돼요. 자연법에서 칸트로 가야 이렇게 가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에게 그쵸 이거 지웁니다.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칸트가 그걸 해보려고 시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덕 그쵸 법 규범 어느 것 하나 통일된 그쵸 양상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자연법 신기하게 종교에서부터는 통일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법 보세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법이 뭐예요? 보편이 돼 있죠. 보편. 그쵸.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라는 게 돼 있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 자연법은 뭘 더하느냐면은 저기 뭐야 자연적 경향성을 좀 더해줘야 돼요. 이걸 좀 파악하고 가시는 게 더 좋다. 칸트랑 요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칸트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연법은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욕구나 감정으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하겠는데 이거에 한해서는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아퀴나스는 이걸 인정한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 먼저 볼게요. 자연법 먼저 볼게요. 칸트 말고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밑줄 그러니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져 있는 본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쵸 봐봐요. 애지가 나면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공동체에 맞춰서 사는 그쵸 그런 착한 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거는 굳이 내가 그쵸 지식이 없어도 그 정도는 누구나 생각을 하면 추구할 수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고 자연법적 원리 인간의 존엄성 불가침성 뭐 자유 평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애초에 인간의 성품의 패키지로 들어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봐봐 한계점 밑줄 자 직관에 따른 도덕 판단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할 적절한 방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뭐냐 보편은 되지만 공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고르게 균일하게 자연적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다. 생각해봐. 친구들이랑 다 친해? 아닐걸?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운 없으면 다투는 친구도 가끔 학창시절에 발생할 텐데 그거를 이제 자연법은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뭐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칸트가 그 지점을 파고들 거야.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단은 도덕 법칙을 자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는 지우고 얘기할게요. 칸트는 도덕 법칙을 파악함에 있어서 보편성도 중시하지만 자율성을 거론합니다. 뭐야? 내가 행위 규칙에 따라서 도덕 법칙을 행하는 거예요.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밑줄 따르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제 17페이지에는 입력이 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하는 행위 욕구나 감정 인정된다 안 된다 밑줄 안 된다. 공감이나 동정심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는 행위 이런 거 안 된다. 왜? 종교는 원래 어땠어?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신 앞에서 그쵸 애기가 부모한테 하듯이 그 정도는 허용이 되는 거야.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라 신을 빼버리고 이성으로 신의 자리를 대체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애초에 감정이라는 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야 의무감, 선의지를 가지고 의무감에서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행위는 뭐냐면은 그쵸 내가 이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갖추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돼요.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는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행위는 그쵸? 얘랑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소리. 얘랑 얘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야. 내가 누가 불쌍한 감정을 느껴서 그쵸? 도와줬다. 이거는 착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들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도와줬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라서 도와줬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도와줬을 거다. 이런 거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조건이 붙는 명령은 자율성에는 맞지 않는 행위인 거죠. 그렇잖아. 자율학습의 조건이 어디 있어? 학습하면 학교에서 돈 주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율학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언명령 봐봐. 행위 자체가 선하다. 선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뭔가 행위하면 안 된다가 정언명령인 거고, 칸트가 얘기하는 거,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돼. 내 의지의 준칙, 의지의 경륜은 원래는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남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생각해봐. 내가 행동하는 나의 규칙이 남들에게 언제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딨나. 그러니까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의 준칙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행위만 네 행위가 되도록 행위하면은 너는 남들에게 사랑받을 거임. 그러니까 행복은 쓰세요. 칸트는 역설적으로 자 이거야. 여기 착안을 해야 돼. 행복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얻어 걸리는 거지. 이해되셨나? 왜? 행복하지 않으면 착한 행위 안 할 거예요. 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는 여기에 따라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얻어 걸리는 감정이 있을 건데 그게 네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편화 정식 이렇게 익혀보시고, 인간 정식, 내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무슨 소리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쵸? 자, 조심해야 돼. 이것도 보편화 정식 어딨어? 인간성 정식이죠. 인간성, 칸트 인간성 정식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을 어떻게 해라? 목적으로 생각하도록 행위하는데 애들이 맨날 이렇게 틀려.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나 보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둘 다 되는 거야. 인간은 수단이라서 목적인 거야. 조심하셔야 돼. 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면 왠지 나빠 보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인간 왜 찍고 있나? 봉사활동인가? 그렇지가 않죠. 미안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 아닙니까? 그게 수단. 목적은 뭐예요? 목적도 돈이야? 그건 좀 너무 쓰레기다. 그러지 말고 수단은 여러분의 이해를 통한 성적 향상 아닙니까? 수단이면서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돼.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수단은 된다라는 거예요. 수단으로도 대우하지 말라고 써있지 않잖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즉 뭐야? 사람을 동물처럼 이용하고 살상하고 이용해 먹고 배신하고 그런 거 안 된다. 신뢰와 인격을 지켜주어라. 그러면서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남들도 너한테 그렇게 해줄 거니까 공평해지죠. 그 과정에 어떠한 조건이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도덕적인 행위라고 칸트는 보는 겁니다. 그게 정언명령에서 보시면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칸트는 이게 단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냐?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행위라는 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어? 거짓말 평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보편적이긴 하지. 거짓말 안 하는 거. 실천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항상 착한 거짓말도 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보편화 정식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실제로는 가능하지가 못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7페이지에서 공리주의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리주의가 이 단점을 파고듭니다. 공리주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기보다 결과 중시. 그쵸?
그러니까 뭐야? 칸트하고 정반대야. 칸트는 뭐였어? 칸트는 동기가 결과보다 더 중요해라는 입장에서 결과가 잘못되든 말든 칸트 책임을 안 져요. 왜? 내가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난 거짓말 안 했으니까 받아들이는 건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야. 뚱뚱한 친구한테 살 빼라. 칸트야, 칸트.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놓고 했다면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족도 쉽지 않은데 지인이 했다. 후드려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공리주의는 그게 아니야. 공리주의야말로 착한 거짓말을 인정하자라는 건데, 공리주의는 결과가 동기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야. 동기보다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동기가 좋든 말든 상관이 없다. 어떤 거? 정치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지율만 올리면 돼. 세금은 시민들이 내니까. 우리는 좋은 정책을 펴면 돼. 어떤 정책?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책.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고통과 불행을 감수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유용성, 효율성, 효용성을 높이려고 한다.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쵸?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갖다 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최대 행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용성, 효율성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이다,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사회적 다수는 좀 위험하신데 사회적 다수를 쓰세요. 이거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신 어떤 정의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행위를 한 모든 사람, 하나 더 적어둘게요. 모든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현장 선거를 했어. 요즘은 한 반 안에 학생들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 안에서 선거를 했어. 거기에서 16대 14로 16명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됐을 때 그 행위를 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반장 선거 이후에는 사회적 다수가 될 수는 없지. 왜? 그 16명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나? 그 학기 끝날 때까지? 무조건 반장이 뭘 잘못해도 찬성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연적 경향성 밑줄, 행복을 증진하는 감정, 욕구 전부 인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벤담이 특히 얘기하는 거는 쾌락을 개선할 수 있는 행위에 기준을 둬야 된다가 쾌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이야. 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나? 나는 저 사람을 얼만큼 사랑해줘야 되나? 한 명이면 상관없는데 여러 명이면 문제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건 뭐야? 얼마나 베풀어야 되는가는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으로 따져봐야 된다. 하트 시그널 같은 거지. 명분백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쭈파쭈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한 박스를 줬어. 화이트데이. 심박수가 10 올라가. 명품백을 줬어. 심박수가 막 50이 올라가. 명품백이 더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행위 공리주의는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볼게. 고상한 쾌락, 동그라미. 고상한 쾌락. 뭐야? 고상한 쾌락은 학문, 예술, 봉사활동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막 밤에 치킨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밀은. 왜? 치킨 먹는 건 당장의 쾌락이야. 근데 운동, 예술, 학문 이런 거는 당장에는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쾌락이 된다. 그 소리가 밀빌의 질적 공리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낳는가라고 했었을 때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규칙? 미안해. 규칙 공리주의는 있다고 하시고 밀은 그러니까 어떤 쾌락? 당장의 쾌락이 아니라 그쵸. 쓰세요. 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은 쾌락의
양과 질이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돼. 이게 중요해. 왜? 질이 양적으로 적지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을 수 있어. 문화예술, 뮤지컬 이런 거 왜 보러 갑니까? 밥 먹으러 가나요? 아니죠. 실제적으로 배를 채워주는 효용은 없지만 사람에게 정신적 고양감을 주지. 그런 쾌락이 그쵸?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의 쾌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는 거지. 양적으로는 적지만. 그죠? 그다음에 규칙공리주의 볼게요. 규칙공리주의는 이거예요. 도덕적 행위로 그쵸? 공리를 따졌을 때 그게 굉장히 제멋대로라고 마약을 하는 쾌락이 있죠. 사람에게. 커피도 사실 합법화된 마약이거든. 그럼 마약을 하는 쾌락이랑 봉사활동을 하는 쾌락이 엇비슷해. 그럼 마약하자는 거야? 쉽고 빠르니까? 안 되죠. 규칙공리주의는 그러니까 쾌락을 발생시키는 행위에도 규칙을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진 않지만 이 규칙에 따라서 쾌락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덕윤리, 계양론은 볼 때, 계양론은 지금 보지 않을게요. 계양론은 어차피 뒤에 단원이 따로 나와. 사형윤리 때 루소 정도 보고 넘어갈 거고, 저 담론윤리 때 로크 정도 볼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봐도 괜찮아요. 덕윤리로 바로 넘어갈 텐데, 덕윤리가 좀 어려워. 덕이 뭘까? 아까도 우리 전에 시간에서도 유교의 덕치를 배웠는데, 덕이 뭐예요? 덕이라는 거는, 쓰세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덕이라는 거는, 먼저 써줄게. 덕윤리. 덕윤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 들어. 관습이야. 그리고 그 사회에 맞는 관습이야. 보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섬 사람이거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통일 제국이 어딨어. 보편화된 윤리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은 그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덕이 있고 뭐 도덕적 덕이 있는데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는 구분만 하고 그쵸? 실천을 해야 덕이 생겨난다는 건데 그쵸? 중용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 도덕적 덕이라는 거지 중용이 무엇인지 깨닫는 건 지적인 덕이에요. 그래서 밑줄 중용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는 지적인 덕. 그런데 습관을 통해 실천을 해서 중용을 실천한다는 느낌은 도덕적 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용은 뭐냐? 그 공동체 사이에서 쉽게 말해서 눈치껏 하는 거야. 자, 공부를 잘해. 어떤 학생이. 그래서 맨날 자신감에 차 있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자, 숙제 검사할 거야. 그럴 때 선생님 저번에 그쵸, 숙제 검사를 안 하셨는데 저번 숙제까지 같이 검사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걔는 눈치가 없는 거죠. 그 공동체 내에서 적절하게 행위하지 못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른이 알아서 하려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적절한 상태. 용기가 너무 많으면 만용이 되지. 그렇죠? 기분 좋은 게 너무 과해. 그럼 방종이 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용, 용기, 비겁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성 플러스 감정을 인정한다. 그 사회 내에서 가져야 되는 감정이 있다. 우리나라만 봐봐. 애국심 이런 거. 그죠? 책임윤리도 뒤에서 할 건데 요나스 별표, 요나스는 이 책임의 대상만 일단은 밑줄 치세요. 현 세대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까지 소급해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요나스의 윤리라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했었던 부분이랑 좀 닿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양 윤리만 딱 좀 하고 이거는 이제 보강으로만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현강으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